문틈 사이로 흘러든 그 목소리가 제 세상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만지고 싶어 미치겠어. 낮고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에 서 있던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젖어드는 것도 몰랐습니다. 방 안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전화기에 대고 낮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칼처럼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15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점이 좋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제법 살뜰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낌새는 봄이 끝날 무렵부터였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아이를 제 친정에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쉬라는 배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외출은 점점 잦아졌고 금방 온다는 말은 언제부터인가 밤이 되어서야 현관문 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귀가를 탓했을 때 남편은 짧게 말했습니다. 친구 만났어. 왜? 그 한마디가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뜻이고 의심한다는 것은 이 결혼이 흔들린다는 뜻 같아서 스스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도 침대에서도 밥을 먹다가도 화면이 켜지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못 본 척하는 것이 익숙해질수록 마음 한쪽이 조금씩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안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것은 전화 소리도 TV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한 그 목소리. 만지고 싶어 진짜 미치겠어. 저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뿌리가 박힌 것처럼 서서 남편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이미 모든 것을 들어버렸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 소리도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무언가가 살그머니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똑같이 밥을 먹고 평소와 똑같이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식탁 앞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고 햇살은 여전히 창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몰아붙이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은 것을 듣지 않은 척, 느낀 것을 느끼지 않은 척, 그렇게 며칠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였습니다. 주말 오후 아이를 재워놓고 동생과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던 것도 아니었는데 동생이 불쑥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 요즘 이상하지 않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라고 받아치려 했는데 목구멍에서 말이 걸렸습니다. 동생은 조심스럽게 이어나갔습니다. 주말마다 나가는 거 정상이야. 왜 굳이 숨기는 것처럼 행동해? 그 말이 방아쇠였습니다. 며칠 동안 눌러놓았던 감정이 그 한마디에 소리 없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난을 떠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제가 말을 걸면 응과 어로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같이 의심의 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예민해졌고 예민해질수록 스스로가 싫어졌습니다. 그래도 며칠을 더 참았습니다. 결국 입을 연 것은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외출해서 늦게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 등을 돌리고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던 남편은 눈도 들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미안함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성의함이 더 가슴에 걸렸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며칠 뒤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였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자꾸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남편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뭘 그런 걸 일일이 보고해야 해? 나도 내 시간 있잖아. 보고.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걱정을 하는 아내가 보고를 받으려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잇는 순간 싸움이 될 것 같았고 싸움이 되면 제가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입을 닫았습니다.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아이 생일을 잊은 날이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연락이 없었고 아이는 현관문을 몇 번이나 내다봤습니다. 저는 혼자 케이크에 초를 꽂고 혼자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남편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 깜빡했어. 깜빡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사과했잖아. 예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 생일을 혼자 챙기고 있던 저에게 돌아온 것은 예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면 또 유난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이 제가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벗어나야 할 것인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점점 짧아졌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면 한숨이 돌아왔고 감정을 드러내면 예민하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이를 이웃에게 맡기고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이 향한 곳은 뜻밖이었습니다. 처가 근처 골목 안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와본 적 있는 낯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모습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그곳 주방을 오가며 익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온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 동생은 계산대 옆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친밀하고 무언가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동생은 몸을 기울였고 남편은 동생의 어깨 쪽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그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분식집을 나와 골목 끝에 세워진 남편의 차에 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15년을 끝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기 전에 몸 전체가 굳어버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배신. 그것도 남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피부치, 제 동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디 있었어?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지인 가게 좀 도와줬어. 지인.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 지인이 누구야? 남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당황한 것도 미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왜? 나 미행한 거야? 봤어. 다 봤어.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까지 겪은 어떤 말보다 잔인했습니다. 봤으면 됐네. 그래서 어쩔 건데. 존중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먼저 방에 가 있어. 아이는 눈치를 챘는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등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받든 간에 내가 해명할 이유 없어.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좋았다고.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밥그릇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식탁이었는데 저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이미 혼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너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며칠을 멍하게 보냈습니다. 밥을 차리고 아이를 챙기고 남편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분식집 유리창 너머로 보였던 두 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동생의 손을 잡던 그 짧은 장면이 눈물도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어쩔 건데라고 말했습니다. 목격한 것을 말해도 그는 끝까지 부인할 것이었습니다. 착각이라고 오해라고 몰아붙이면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 외출 빈도, 연락이 닿지 않는 시간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모이면 흐름이 보였습니다. 주말 외출은 거의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었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였습니다. 소파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이미 망설일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서로 공유했던 번호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카오톡 목록 상단에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잠금이 걸려 있어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대화 시간이 불과 2시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름 없는 번호, 잠긴 대화창, 퇴근 직전의 시간. 전부 작은 조각들이었지만 저는 그것들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간 오후였습니다. 저는 분식집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저번처럼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있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동생의 핸드폰 화면이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생은 빠르게 답장을 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분식집 옆 골목으로 남편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 안에서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생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동생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영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녹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다 담겼습니다. 전부 담겼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내 남편과 내 동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다 알아. 만나자.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글자가 오히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별 기록, 핸드폰 영상, 동생의 답장 캡처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숨을 고르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참는 것은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결심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골목에서 찍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동생의 손을 잡는 장면, 이마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화면 안에서 선명하게 흘렀습니다. 나 다 봤어. 전부.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황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살림을 꾸리고 때로는 다투면서도 이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믿어온 15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그 두 글자로 정리되는 것 같아서 저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라고. 그때서야 남편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하다. 근데 감정이 생긴 건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동생한테는 오늘부터 연락하지 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안방이 아닌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제가 단단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생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혼자 다 울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쳤었나 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지. 저는 한동안 그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또렷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아이 때문에 바로 못하더라도 방향은 그쪽이야. 나는 이걸 덮고 살 자신이 없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결론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슬프지만 흔들리지 않는 결론이었습니다. 사랑은 혼자 지킬 수 없다는 것.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의지만으로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 아이는 앞으로도 아빠를 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투명인간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커튼을 걷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끝이 있어야 다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